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신용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를 출간하였습니다. 11억 단어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700만 권으로 검증해 완벽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빅보카는 수능어휘 99%, CNN 기사 98%, 원어민 단어 사용 빈도 90%를 포함합니다. 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 빅보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공부. 저희 녹음은 뭐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네. 한 번에 2개씩 녹음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네. 고 작가님이 여러분 이 녹음이 내일 모레 업로드 되죠? 내일 업로드 되죠? 네. 아, 그게 이제 고 작가님이 또 인고의 고통을 거치셔서 부모 공부라는 책을 네, 출간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식 출간했어요. 네. 예. 지금 좀 핫해요. 지금 저희 이제 라이브로 저희는 이제 실시간 체크하는 툴이 있는데 네. 교보 모바일 실시간 순위에서 지금 탑 30위에 벌써 아이, 진입하는 감사합니다. 핫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제가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니까 뭐 20대 분들은 솔직히 20대 뭐 어린 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아직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드릴게요. 실제 예를. 오늘 고 작가님이 매를 맞으셔야 되는 게 정신이 없어갖고 이거 예약을 못 하신 거예요. 오셨는데 예약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스튜디오를. 나 예약한 줄 알았어. 네, 왜냐면 진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스케줄이 꽉 차갖고 하루 빠지면 일주일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인생 공부를 딜레이를 한번 할 뻔한 거예요. 펑크 낼 뻔했지. 펑크 날 뻔한 거예요. 저는 그 용서를 안 하거든요. 인생 그렇지. 공부 펑크에 대해서 진짜 아픈 거 아닌 또 이상은. 이게 말을 했잖아. 네,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그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책이 이제 빅보카가 잘 돼서 그냥 저는 감사의 마음에 이 여기 스튜디오 엔지니어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항상 저희를 이렇게 좀 되게 다정하게 맞아주는 계시는 잘 챙겨주시는. 잘 챙겨주. 아니 뭐 굳이 잘 챙겨주기보다는 되게 그치. 상냥하세요.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지난번에 과자를 사다 드렸어요. 음. 그냥 진짜 고마워갖고. 근데 오늘도 그분이 이제 저희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우리가 이 스튜디오 녹화 준비를 예약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여러분 상호성의 법칙 제가 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여기 어디다가 연락을 해갖고 예외로 우리 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팟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원칙상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외로 된 거예요. 네. 메이크 익셉션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힘들 때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고 싶으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흔히 여러분 이제 왜 헬조선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핵심에는 육아가 있어요. 육아나 양육이 있어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 강남이 집값이 비싼 게 왜 그래요? 학군 때문에 그래요. 학원과 학군 그 학교 전 세계 여러분 어딜 가도 좋은 학교 주변은 집값이 비싸요. 어디든 싱가포르, 미국 다 진리 뭐 네. 독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의 핵심 프레임 중에 하나는 양육이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를 여러분 키워보면은 나중에 아기는 다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허튼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분 친구분들이 이런 부모 공부를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게 나중에 오늘 우리가 대비해갖고 예외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녹음을 펑크내자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 공부 책을 지금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우리처럼 고영성 작가님이나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된 엄마 아빠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냥 한번 떠올려보면 이제 뭐 처음 사귈 때는 아니겠지만 사귄 다음에 얘기를 할 때 이 예. 정도 지식 갖고 있으면 뭐 최고의 네, 맞아요. 예비 신랑과 예비 네, 신부라고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자친구들한테 주는 꿀팁이에요. 여자친구들보다도 그치, 이런 남자친구들. 거 남자친구들이 읽으면은 되게 점수 엄청 딸 수 있습니다. 러블리한 남자친구가 돼요.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아이에 거예요. 대한 뭐 웬만한 왜냐면 솔직히 다 저희도 있으니까. 양육의 90%는 우리 채아 엄마가 다 해요. 음. 엄청난 여자예요. 진짜 대단한 여자고. 근데 그 양육에 대한 지식의 90%는 제가 다 습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책을 그렇게 읽기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진짜 대단한 실천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면 그걸 엄청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걸 미리미리 한 번 정도 읽어보면은 인생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는 교보 이런데 워낙 막 잘 돼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책도 있구나. 책 쓸 때 네. 제가 뭐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네. 제 아이들한테 적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진- 검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내 아이 제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뭐- 때는 검증이라는 과학적인 단어보다는 진실된다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네, 맞죠. 왜냐면은 음.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 퍼펙션을 추구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그 과정이거든요. 그 잘못된 거를 제거해나가는 음. 과정인데 솔직히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지심리 실험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고 작가님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당연히 가장 최신 완벽한 티오리들을 적용을 했지만 그렇죠. 이거를 내가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증 이후에 그렇죠. 진실된 제가 책의 앞부분에 써놨어요. 과학적 사실을 모은 거지만 네. 과학은 항상 옳지 않고 네. 항상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개인적 생각보다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놓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여러분, 신뢰가 그냥 높으니까. 육아에는 헛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가 많아서 제가 책을 30권 정도 읽었는데 그중에 11권 정도가 미친 소리 책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오늘 간만에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인데 오늘은 좀 더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우리 이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의 거의 뭐 주인공 지금 거의 뭐 같은 캐릭터인 예? 우리 지영 양의 얘기인데 네. 오늘은 거의 인간 극장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듣다가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진짜 아니 너무 여러분 이거 진짜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떻게 친구들이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지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쭉 죄송합니다. 지영 양이 보내준 이거는 메일이 아니라 대서사시를 보내줬어요. 자기 인생사를 인간극장에 지영 양의 인간극장.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중간 중간에 피드백도 줄 건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한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영 양의 인간극장 딴딴딴딴 딴딴 예 하겠습니다. 이제 드릉드릉드릉드릉드릉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영준 박사님 2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매달 줬는데 2달 만에 준 거예요. 먼저 빅복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를 제패하시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 제패해야죠. 1번 피드백 메일을 보내지 못한 이유. 먼저 저번 달 피드백 메일을 보내드리지 않은 것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눈물. 변명이지만 좀 더 밀도 높은 메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건 셀프 피드백이거든요. 일종의 셀프 피드백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고효율의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은 통제도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 그 멘토라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바쁠 때 여러분이 뭘 보내버리면은 잘못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셀프 피드백은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6월달 메일에도 이번 달에도 특별한 성장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만 딸랑 보내드리기엔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 박사님께서 답장 주실 때 원래 끊임없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외에는 별 달리 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6월 마지막 주에는 1학기 성적이 발표되었는데 3.5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4.0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가 이제까지 받은 학점 중에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또 삼성 드림클래스 면접 결과 나온 주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이게 삼성 드림클래스가 뭐 저소득 중학생에게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대학생 선생님 뽑는 삼성 사업 중에 하나래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계속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연이은 이런 결과에 대해 현명하게 성찰하고 박사님께 피드백 메일을 드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눈물. 약 1, 2주 동안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반성을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성찰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성찰했다는 게. 그리고 후에는 제가 박사님께 보내드리는 메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내용을 담아서 보내드려야 하나. 매달 별다른 성장이 없었다고 보내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 보인다가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가시적으로 성장해서 보내는 메일, 목표로 한 무엇을 달성하거나 도전한 일이 성공함 등을 말합니다. 매달 시간 기준이 아니라 사건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아주 훌륭한 것 같아. 이게 이 친구가 성찰을 통해서 삶의 프레임을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형적이지가 않거든요. 노력의 인풋과 결과의 아웃풋이 절대 비례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건 베이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뭔가 프레임 전환을 잘한 것 같아요. 즉 목표 달성 후에 밀도를 꽉꽉 높인 성장 후기 메일을 보내드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내는 메일에는 노력의 근황을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또 주변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성장이 없어도 그 긴장감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서울대 물리학과에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되게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네. 되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그다음에 과학적 논문의 퍼포먼스도 높고 그 교수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맨날 대학원 애들 아침에 회의를 한다는 거야. 매일같이. 야 새로운 거 없냐? 새로운 거 없냐? 근데 그분이 자전적 에세이에 그렇게 쓴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게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매일 했는데 새로운 게 나온 거 미친 거라고 그거. 그런데 그렇게 긴장감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은 거기서 아주 미세한 뭔가 나왔을 때 그걸 캐치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분 되게 실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참 지영 양이 내가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건 베이스로 가서 뭐 달달이는 그냥 뭐랄까 그냥 제끼겠다.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성공은 노력의 복리의 누적으로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당장 가시적인 건 얻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한 번에 팍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게 아주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요. 예, 제가 볼 때 이 친구 트랜스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1, 2, 3 자꾸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이제 노력의 근황으로 알려드린다로 이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그래도 역시 메일을 한번 빠뜨리는 거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박사님을 알게 된 후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인간극장 나옵니다. 네, 조금 긴 글을 써보내드리자고 합니다. 피드백 메일을 시작할 때 박사님을 알게 된 후 제게 일어난 변화가 많지만 이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사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쑥스럽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근데 개인사가 되게 놀라워요. 궁금하네. 예, 장난 아니지. 시작합니다. 박사님을 알기 전, 예? 신박사를 알기 전. 3번 철없던 시절에 내린 결정 자퇴. 벌써 임팩트 있죠? 또 크가 나오죠. 왜 고작가님 자퇴생이잖아요. 크 나오죠? 예? 먼저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대학교 입학교 전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여수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011년 2학년 때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 후 13년도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선택을 했냐면 딱히 사고를 쳤다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고 대학에 진학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당시 저는 생각하는 수준이 딱 10대였습니다. 10대가 당연히 10대같이 생각하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게 전형적인 생각이네요. 전형적인. 예, 근데 이게 돈을 많이 여러분 돈을 되게 과시하면 안 되는 게 돈은 여러분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목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구나. 그걸 척도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을 볼 때도 학벌을 보고 판단했고 제 자신을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속물 근성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지방대죠. 되게 시골 대학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도 그 아이비리그 이런 친구들한테 컴플렉스가 많더라고요. 저는 미국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코넬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그 아이비리그 친구들을 막 되게 막 뭐라 그럴까 패러디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비는 아니니까. 이거 되게 진짜 웃긴다. 네, 뭐 코넬은 코가 이렇게 높대요. 막 그러면서 어. 막 자기 사촌이 커진이 코넬에 다니는데 되게 열등감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2학년 때 친구들과 심각한 불화가 생기게 되고 제 내신도 서울의 명문대 진학하기 부족한 성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2.4 정도 됐대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밤 10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도 싫었고 학교에서 내 역할은 단지 1등의 딜러리일 뿐이라는 것 같아서 느낌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비판적으로 받아 능력 없어서 호모 쿵푸스라는 책을 오독하게 되어 자퇴를 하자는 제 선택이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호모 쿵푸스가 뭐야? 그냥 호모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쿵푸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제목 되게 특이하다. 네. 책 이름인 네.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가 또 검사 한번 검색을 들어가야겠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장애하여 자퇴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 혼자 수능 공부를 해서 명문대 진학하자는 결심을 하고 자퇴를 내버렸습니다. 자퇴서를.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과는 마주치는 것도 고역이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컸으니 여러모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 도망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이 없다는 명언이 참 와닿습니다. 베르세르크. 우리 고 작가님이 말해준 도망치는 곳엔 낙원이란 없단다. 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또. 예. 이 너무 길어갖고. 근데 기본적으로 예. 굴 센스가 있네요. 아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그런 거 딱 고 작가님 내가 볼 때 후배 같은 친구예요. 왜냐면은 고 작가님 뭐 자퇴했다고 인생 망쳤어. 잘 됐지. 예, 끌어들여가지고. 예. 고 작가님이 더 애착이 많이 가는 친구일 거예요. 근데 자퇴 안 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예. 고 작가님이요? 고생 들였겠지. 아니에요. 난 자퇴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어디 가서 회식도 못 하면서 쭈구리로 살고 있겠죠. 맨날 과장 뭐 예? 과장 김과장 베이비 뭐 이거 맨날 뭐 베이비라고 욕이나 하고 맨날 살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아직은 너무도 철이 없고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2학기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일부러 시험을 망쳤습니다. 11월부터는 학교 무단결석을 하다가 12월쯤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특히 요즘 경험.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보다도 솔직히 특히 여성 친구들이 인간관계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친구들은 되게 왕따 이런 걸 되게 터프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는 신체적 고통하고 비슷한 부위가 그냥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이에요, 그냥.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고통은. 그러니까 저는 대중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빅포카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고 작가님도 오래 하셨고 이 책 비즈니스를 작가로서 되게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부터 버려야 돼요. 모두가 날 좋아해야 된다는 생각. 제 빅포카에도 악플 많이 달려요. 뭐 현업 선생님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해는 해요 저는. 뭐 이게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려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조직이 워낙 작으니까. 그 세상을 왕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왕따시킬 수는 없잖아요. 대세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근데도 저는 어떤 댓글 중에 이제 제가 7점을 받은 게 있어요. 되게 7점이란 건 애매한 점수거든요. 애매하죠. 예. 저는 근데 그거를 누가 썼는지 알아요. 제 패친 중에 어떤 학원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말에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면은 좋지만 어떤 면은 나쁘다예요. 저는 그분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빨리 인정하는 친구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데가 뭐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학교라는 곳이 뭐 주입식 교육에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라는 이런 플랫폼은 여러분이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겪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막 그런 거를 막 호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학교가 썩었다 막 이런 막 그러니까 저 어떤 정신 나간 영어 팟캐스트를 하나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들을 세금을 축낸다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게 미친 거예요. 어디 선생님이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영어 사교육이랑 선생님이랑 역할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 어디 갔을까? 그 책 있어요. 그 책이 나오면 피사가 나오거든요. 피사에 대해서 그 분석이 나와요. 분석 나오면
우리나라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나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피드백 보다가 그냥 쫓아가다 그 카페까지 들어갔는데 선생님들 정신 차리래요. 선생님들은 다 썩었고 세금을 축내는 벌레들이고 자기네가 혁명을 이뤄내겠대요. 그거는 사교육이랑 공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을 키워내는 거지 거기는 무슨 영어 하는 기계를 키워내는 데가 아니거든요. 학교라는 거는 뭐 엄청 복합적인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영어만 배우는 곳이랑 모든 걸 다 배우는 곳이랑은 이렇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공교육이 썩었네 마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뭐 그걸 동조해 갖고 얼마나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거를 싸잡아서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집단이에요. 그런 데가 악플 제일 열심히 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거를 선생님의 탓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냐면 제가 거기가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바꿔서 악플을 다는데 제가 거기가 똑같은 데서 악플을 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다 똑같이 써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무시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되게 쉽게 하는 거 같죠? 저도 근질근질해요. 걔네가 뭘 틀렸는지 저도 아니까 똑같이 써주면 되거든요. 근질근질해요. 근데 무시하는 게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니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 악플 달 시간이 있으면은 상담을 하나 하는 게 더 나아요. 내 소중한 시간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나지 굳이 나 싫다고 막 나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대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영양이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대학교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극복했겠지만 회사 가면 더 심해요. 이거는 더 심하죠. 가족 나중에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또 가족사가 되게 어려워요. 아가 나오죠, 고 작가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가족이라는 공간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고통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나가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그래서 가정 일을 어떻게 해나가냐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가정은 감정의 그 증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난 지영양한테 너무 공개 계기를 말해줘서 좋은데 여러분 회사에서 힘들고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낸다고 저도 뾰족한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고 작가님이 그 글쓰기 효과에 대해서도 몇 번 강조를 하셨지만 그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글쓰기가 예, 감정 정화하는 능력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개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쓰면서 해답이 얻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답은 못해도 다 보고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건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힘들면은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 우리가 또 격려해주고 해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더 쏟아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신 박사 이러면서 눈물 빨리 넘어가야 돼. 빨개졌어. 네. 요즘에는 저는 요즘에 신경 안정제도 먹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신경 쓸 게 워낙 많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등감과 불안함의 시작. 이제 그 기승전결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그 갈등이 시작됐어요. 자존감의 하락. 그러나 잘 풀릴 줄 알았던 자퇴후의 일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흐흐흐. 제가 이거는 흐흐 넣었어요. 이후에 대부분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흐흐 없는데 흐흐흐 넣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모노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야, 예. 우리 지영 씨 완전히 순간적으로 나 그 썼나? 그 빙의했어 제가. 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후에 대부분의 하루하루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자퇴서를 낸 직후 사이가 틀어졌던 친구 2명과 동시에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인데 무리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통스러웠고 마지막에 전화를 싸우며 주고받았던 말들이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트라우마로 계속 생각나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겠네요. 힘들죠. 우리 부부싸움만 해도 힘든데 뭐 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당시에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회적 교류를 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여워. 오히려 상처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줄도 모르고요. 자퇴서 낼 때는 제가 앞으로 몇 달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제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한 거냐고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통을 곱씹으며 그때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들이 날 싫어하는 건 내가 뭔가 친구가 될 만한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아무도 날
좋아해줄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사회적 교류도 끊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조급함의 시작. 이제 점점 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탓에 조건이 맞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2012년 검정고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강제 재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원래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퇴는 했지만 대학교는 또래들과 같이 2012년, 2013년 수능을 치르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1년 늦어지는 게 정말 큰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제가 이거 나중에 말해줄 건데 그렇게 2012년에 알바를 하거나 정말 뜬금없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면 음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방황도 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또래보다 1년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늘 누군가에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한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1년 늦은 거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늦는 건 없어요. 언제 제대로 시작하냐만이지 늦는 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고 작가님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못했는데 끝내 그러면은 지금 평생 느림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인트로 때 얘기했잖아요. 고 작가님 이게 7번째 책이죠. 네. 근데 고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지금 교보 모바일 실시간에서 종합 베스트 30위 안에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한 거예요. 고 작가님 내년에 40이에요. 불혹이에요. 반 80 살았어요 내년에. 에? 저는 반 70 살았고 35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강연 온 패친분 중에 저랑 동갑도 많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런 게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20살 때 저도 1년이 되게 늦는 건 줄 알았어요. 20살 때. 막 재수하고 그럼 인생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물어볼 때도 없었고 전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사고 방식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너무 뭐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긴장감만 있다면 늦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긴장감을 강조하는 게 너무 루즈해지면은 완전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회복 안 될 정도로. 근데 살짝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도전을 위해 계속 응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장전의 시간이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 30에 책 읽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전에 뭐 천재였냐? 천재였으면 이미 뭐 짱 먹. 제가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제가 명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내 명언인지 남의 명언인지 모르겠네. 늦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시작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유 남의 명언 내 명언 하여튼 그 약간 짬뽕 된것 짬뽕 된 같아요. 거 그렇죠? 짬뽕 된 것 같아. 제 거라고 우리 할게요. 인생 공부에서 아주 명언 여러 가지 네, 하는데 저 요즘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기가 막히게 바꿨네. 늦음을 누구 거면 뭐 어때? 어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 그렇지 아까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거지. 아니라 여러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늦었다고 이제 뭐랄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지영 양이 3-2-3 수능 그리고 열등감. 이제 열등감까지 번진 거예요. 이제 자괴감에서. 당시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집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착각이죠. 저는 그동안 사교육을 받은 적이 수학학원 약 4달 제외하면 한 번도 없고 학교 시험도 항상 벼락치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부법에 대해 서툴렀었는데 더 심각한 건 제가 미숙한지 몰랐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모르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집과 독서실, 도서관을 오가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을 보고 문제집을 붙들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기형적인 공부 방법을 1년 수능을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에 빠지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수능에 국어, 수학, 외국어, 사탐 4-4-2 등급으로 정시에 대학 가기 힘든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에 허탈했고 특히 수학은 공부한 시간이 제일 많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4등급을 맞아서 약간 억울했습니다. 결국 대입에서는 수시 검정고시 전형으로 전남대 합격을 하게 되었고 당시 수시 논술 전형이 지원했던 다른 서울대
대학교는 모두 떨어지고 유일하게 전남대에 붙은 것이었기 때문에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기껏 자퇴까지 했으면서 목표했던 서울권에도 못 들어가고 전남대에 갔네. 자퇴 안 했어도 전남대에는 입학은 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2년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지? 왜 괜히 생고생을 한 걸까? 멀쩡히 잘 다니는 학교도 관두고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검정고시 출신이란 열등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어도 서울대 명문대만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말하면 상대방 편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잘 나가기 위한 돈을 잘 벌고 사회 명예를 얻는 세속적인 성공의 제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뉴스를 봤는데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뭐 서울대에서도 서열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자사고 무슨 과학고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그거를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는 너네랑 틀리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저도 고약관님이랑 잠반 만들어 드릴게요. 자퇴생 출신. 예? 저는 여러분 성균관대를 7차 추가인가 8차 추가인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OT 전날 성균관대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건 나보다 못하는데. 네.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내가 너무나 앞서는 게 있었네. 나는 바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미소가 엄청 번지네.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그걸. 근데 이 사람 박사 받고 전 근데 자퇴했잖아.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결국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4점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못해도 돼요.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그러니까 과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항상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은 전 수능 뭐 영어도 2등급이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뿌듯한 게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 박사는 뭐 천재겠지. 공학 박사니까 막 닥터 두기 같은 걸 거야. 막 진짜 막 천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도 완전 놀랐어요. 네. 저는 공부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공부도 되게 느리고 잘 못하고 스펙 대비 이렇게 학구적이지 않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스펙은 왜 만들었냐면은 변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이 귀찮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똑똑한데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보다 그냥 공학 박사 딱 하나 박아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랑 일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제가 그 포스팅을 한 게 되게 대박이 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공감 제가 그 37의 박사를 시작한 형 얘기를 어저께 써드렸는데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고 작가님이랑 조만간 채용회거든요. 그거 지금 채용 그 공지하기가 겁나는 게 지금 벌써 채용 문의가 10명한테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경쟁률 1000대 1 넘어가고 한 명 뽑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편집자를 뽑는 거거든요. 편집자 겸 그러니까 컨텐츠 뭐라 그럴까? 컨텐츠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단순 기존 편집자는 아니고 뭐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만든 SNS와 이런 걸 다 대응할 수 있는 편집자를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 로크 미디어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거기가 판타지 무협이 인원이 90%고 단행본은 부장님 한 명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부장님이랑 일을 하시는 건데 뭐 그 뽑힌다고 저희랑 일을 하진 않아요. 로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는 거 저희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제가 좀 영향력이 크죠 로크 미디어에서.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딜을 하는 게 자율 출퇴근을 보장할 거예요. 자율 출퇴근. 로크 미디어가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단행본 팀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이랑 사장님이랑 쇼를 봐서 그냥 8시간만 일하면은 오후 3시에 출근해도 되는 걸로. 그래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근일이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중요한 타이밍 때는 좀 그때 야근도 해야 돼요. 좀 야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아닐 때는 뭐 그건 보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율 출퇴근까지 쇼를 봐갖고 채용 공고를 하려 그러거든요. 뭐 거기가 뭐 원래 출판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진 않아서 뭐 거기 평생 직장에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 좀 일도 배우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계속 조율 중인데 아무튼 그리고 제 생각은 또 엄청난 경험이 될 것 같고 저는 고 작가님이랑 얘기 다 했는데 지원서에 나이 X 성별 X 닉네임으로 써서 보내줘도 좋아요. 성별 X
그다음 왜냐면은 이름은 여자 남자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야 학력 X 다 X예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한테 글을 써서 보내야 되고 우리가 주는 뭐라 그럴게 좀 이렇게 글에 대한 뭐 편집이라든지 오탈자를 찾는 그런 걸 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영어 컨텐츠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좀 감각이 독해가 좀 돼야 되고 수능 토익 필요 없어요. 맨날 여러분 세상이 뭔가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한번 안 해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우리가 봐줄 테니까. 좀 제가 그래서 잘 돼갖고 더 많이 뽑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기회는 여러분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기대하세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랑 또 자주 볼 수도 있겠죠. 대박이죠. 우리랑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밥도 많이 사주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리 출판사 직원들 찹쌀떡 2개씩 사줬거든요. 이야. 되게 비싼 찹쌀떡으로. 역시 위상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어디였죠? 이제 대학교 입학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삶. 아직도 이제 갈등이 이제 최고조입니다. 그렇게 저는 10대 시절을 그리 행복하게 망하지 못한 채 대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조급함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성공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기주의를 안고 말이죠. 10대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성숙한 가치관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정리하면서 느끼거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었네요. 핵폭탄. 대학생이 되어서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곧잘 했습니다. 성적도 생각만큼 좋게 나오는 편도 아니었고 4.5가 나오길 바랬는데 3점 후반이 나오고 1학년 2학기 때 동아리 들어가서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때 영어 공부와 독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여전히 영어로 자유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글이 조금만 어려져도 독해를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대학생입니다. 책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책을 읽는다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와 독서만큼 몇 년 전부터 제 분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회의감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대로 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수십 번을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연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멘토로서 박사님과의 만남. 4-1 박사님을 알게 된 경로. 그러다 2015년쯤 신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책벌레라는 페이스북 통해 박사님 글을 간간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시고 뭔가 저의 가치관이 비슷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가운 마음에 박사님을 팔로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사님이 올리시는 글을 읽으며 공감도 하고 어떤 글에 대해서는 되게 세게 말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세죠. 저는 얄짤없죠. 그렇죠? 어쨌든 이때까지 박사님은 제게 그냥 먼 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멘토로 활동하시는 흔한 사람 중 한 명 그 정도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4-2 이 두 글자가 되게 느낌이 와요. 답장. 그러다가 우연히 박사님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한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오후네요. 안녕하세요. 시흥준 박사님. 올려주시는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패매를 드려요. 박사님 글을 보면서 의지를 다시 다지기도 하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재정립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제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제자리에 안주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전남대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인데 박사님의 가치관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항상 고개를 끄덕입니다. 책만 읽으면서 지식을 쌓기보다 실천을 해야겠다고 깨달았고 교환학생도 유럽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중국어도 배워보려고요. 아직 이렇다 할 삶의 목표는 없지만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큰 목표에 도전하는 토대가 마련할 수 있도록요. 개인적으로 10일의 강연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방대 사는 게 참 아쉽네요. 앞으로도 박사님 글을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답장을 박사님이 받습니다. 이런 답장 보낸 거 기억도 사실 잘 없습니다. 반가워요 지영양. 유럽으로 교환학생 꼭 가보세요. 정말 많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강연에 대해서 비슷한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참고로 부산에서 똑같은 강연만 3번째 참고하는 친구가 있고 제주에서 구미에서 대구에서 안동에서 전주에서 익산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친구들이 옵니다. 제가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밑줄 쳤어요. 이 친구가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제약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평생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어리니까 그런 도전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할 겁니다. 화이팅. 제가 이런 얘기 보냈대요. 충격의 깨달음. 이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경 하고 있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서 열리는 온라인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나 서울 가야 되는데 하고 운을 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기겁을 하시면서 무슨 서울이냐며 인터넷만 하던 네가 이상해졌다며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그 말에 풀이 죽고 상처받아 그때부터 이후로 제 활동 범위를 여수라는 너무도 작은 도시에 묶어버렸던 것이다. 이게 맞아요. 프레임이 되게 무섭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부산도 갈 거거든요. 서점 투어. 왜냐면은 부산만 돼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멀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저는 당장 어디야?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무슨 생각 그렇게 가차 없이 거절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렇죠. 늘 귀한 딸이니까. 이는 분명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가치관을 이겨낼 시도도 생각조차도 못한 이런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부셔주셨습니다. 그 길로 저는 당장 박사님의 강연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새삼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비가 별로 안 비싸거나 깨닫고 놀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별로 안 비싸요. 박사님의 그 오지랖 한 번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시 한 일주일간 박사님이 주신 저 답장을 스마트폰 배경으로 설정해놓고 자꾸 설정해놨대요. 그 캡처해서 자꾸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요. 그러네요. 예. 뭐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좀 비슷한 상황에 빠졌었는데 예. 그 메시지 받고 예. 그걸 깨부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네요. 강연 참석과 연이은 자기 방송 11월 일반 강연 참석에서도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 몇 번 더 들었습니다. 느낌이 먼저 독서를 하면서 서평을 써봐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는 책만 읽은 사람 나중에 지적 자만심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만 많아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저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실제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름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염증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또 건드린 책은 많은데 제대로 한 소환 책이 한 권도 없었고 서평을 남긴 것도 한 권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다 허들은 거죠. 괜히 책만 읽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다 생각이 들면서 잘못하다가는 책만 읽고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이 내미 일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충격이 됐습니다. 이런 키보드 워리어들가 많습니다. 자기가 책만 읽고 세상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 활동을 하고 싶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서평을 안 쓸 거면 책을 안 읽느니만 못하라는 박사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독서법을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또 페이스만 글만 본다고 이제 실천편입니다. 또 페이스만 글만 보다 달라지는 거 없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된 것 같이 느껴져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면 막 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 얘기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동안 소위 많은 멘토들을 따랐지만 실제로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멘토들 많죠. 단지 그들이 올리는 글만 보고 공감만 하고 폭풍 공감만 유발하지 폭풍 실천은 유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뭘 안 해. 하고만 혼자 되게 좋아요. 앞에서 맨날 되게 웃긴 아저씨 같아. 옆에 써놨냐? 아니야, 제가 개드립이죠. 예. 저는 여러분 상담을 내가 몰입돼서 지역령이 옆에까지 써놨네. 그게 아니라 저 상담을 몇 개 했는지 나중에 세고 싶은데 몇 개 했는지 이제 세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갖고 못한 게 한 1000개 된 것 같아요. 못한 게. 재밌네요. 예. 계속 해주세요. 폭풍 공감보다 중요한 게 뭐? 폭풍 실천. 그래서 온라인에서 글을 읽고 페이지만 넘기기만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제 모습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동기부여 글만 읽지 말고 실천해봐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하네요. 그렇게 충격과 깨달음의 강연을 접하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박사님을 다른 온라인 멘토들보다 더 각별하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S 모임에도 이 AS 모임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 갔단 자체가. 근데 그거를 AS 모임이면은 보통 강연이 아니니까 안 오는데 AS 모임이 솔직히 강연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무료예요, 여러분. 무료고 일단은 1대 뭐 100, 200, 300하고 1대 10, 20 이제 20 늘렸으니까 20이면 뭐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카롱까지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AS 모임에 참여했고 대학원 강연에도 참여하고 일반 강연도 한 번 더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연만 4번 참여했구나. 여수에서 그 전남대가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에서 와 엄청나네. 난 4번 참여한 줄 몰랐어요. 이후 제게 일어난 변화. 이제 꽃이 만개를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박사님을 알게 된 가장 극적으로 변한 부분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협력의 가치. 먼저 저는 협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하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들 예를 들어 아우 나좀 약간 소름인데. 예, 아유, 그 많은 것 중에 1번이 예. 협력의 가치를 예,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훌륭하네. 흥분해서 얘라 그럴 뻔했네. 이 친구 지역량이 이제 리더가 돼가는 과정이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아 이걸 1번을 놨단 예. 말이에요. 대단하네 1번. 진짜. 예. 그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 얘기 나오죠. 박사님이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 예를 들어 고영성 작가님, 황혜준 선생님, 필립 쌤, 황지한 쌤과 함께 인생 공부 페이지, 영독공 팟캐스트, 빅보카를 운영하고 계신 것처럼이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께 추구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인생 공부 팀은 아무도 서로 못 만나 저도 그 영현이 형은 디자이너 하시는 분 아직 못 만나봤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인생 공부 아직도 한 명도 다 제대로 완벽하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 근데 잘 되죠? 네, 분야마다 다 특징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디야? 예,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저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군에 대한 욕심 모든 분야를 내가 다 잘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게 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러네요. 예,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 살아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부분에 네. 그 지훈이 형 얘기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들으니까 와 이거는 엄청난 인터뷰를 변화인데.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예. 동영상으로 만들 정 인간 극장 수준이에요 거의. 인생은 도움을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인생 공부 역대급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온다는 게 쥐어 짜낸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이 나온 거니까. 네. 인생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리 사소한 분야라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PET나 DET를 준비하는 친구를 봐도 이 뭐죠? 치전대 의전대인가 그건가 보구나. 그렇죠. 네. 친구를 봐도 뒤처진다는 느낌이나 불안감이 들지 않으며 소위 서울의 명문대 다니는 순간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돼요. 인생 시작한 거죠. 실력의 중요성.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도 한번 떨쳐내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열등감 되게 심했어요. 그쵸. 서울대는 서울대 그 얘기 좀 그랬는데 들었었어요. 예, 네. 저 서울대 열등감 심하고 카이스트 열등감 심한데 여러분 진짜 서울대 열등감이 아니라 제 멘티 중에 제일 많이 카이스트 애들이에요. 맨날 혼나는 애들이 카이스트 애들이에요 지금. 예? 지금 뭐 서울대가 아니라 전 지금 서울대 교수도 잘못된 거 잡아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 교수도 헛소리했다 나한테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훌륭하신 분들은 제가 더 띄워드리고 아까도 제가 칭찬해드렸잖아요. 그 물리학과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네. 근데 뭐 서울대 교수라고 막 애들 인건비 훔쳐먹고 막 애들 성추행하고 그런 사람 지금 제가 다 잡아내려고 암행어사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뭐 느낄 필요 없어요.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해외 대학만 해도 싱가포르 국립대 하면 사람들이 그 뭐야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랭킹은 높아도 우리나라는 뭐랄까 친미주의이기 때문에 하버드 친미 중에서도 예, 하버드밖에 예, 몰라요. 하버드밖에 모르잖아요. 그다음 뭐 예일 뭐 예. 이 정도 뭐. 미국 주립대는 알아줘도 싱가포르 대 뭐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실려 있고 아마 하버드 나오면 뭐해? 노벨 수상자도 못 만나봤고 만나본 게 아니라 노벨 수사랑 공저가 찍힌 페이퍼가 있어? 노벨 수사랑 공저가 찍힌 네이처 페이퍼가 있어? 그러면 찌끄레기네. 저는 그러거든요. 하버드 혼나왔네. 전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실력이 있으면은. 하버드 나오면 뭐해? 뭐 요즘에 뭐 삼성 가면 끼게 과장 받기 더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후배가 삼성 인재 뭐라 그럴까 뭐 채용 태스크 포스트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 하버드 나와도 2호봉밖에 안. 그걸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이제 극으로 가면 또 실력과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들면 무슨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을 때 그것만큼 자기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실력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새로운 목표. 그렇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수동적 목표였죠. 공공하자는 이기주의적이고 조금 안쓰러운 기존의 목표를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분야의 실력을 쌓자. 대단하네요. 너무 대단해서 욕할 뻔했어. 내 진짜 흥분해서 욕할 뻔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분야에 감탄사를 욕으로 쓸 뻔했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정도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6번 최근에 팟캐스트를 듣고 느낀 점, 진로에 대한 고민, 어느 전공을 살리지, 심리학 전공으로 가도 되는 걸까? 최근에 박사님께서 인생공부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게 먼저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거는 좀 반대다. 신소재공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경제를 공부하는 건 상관없지만 자기 전공도 잘 모르는 학생이 다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일에는 타임이라는 게 있다. 역시 스피치 능력도 자기 분야의 실력이 있어야 나중에 글로벌 CEO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읽고 뜨끔했습니다. 저도 심리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중국막 겨울을 이것저것 찔러보기만 할 뿐 한 분야를 깊게 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문학을 좋아하지만 인문학을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좀 멋있잖아요. 인문학이 말하면은 되게 사람이 품격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 카이스트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그 이빈 박사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 만나고 바뀐 게 그거예요. 자기도 이제 경제학 공부해야 되나. 걔가 이제 신소재공학 박사인데 그래서 네. 제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 신소재나 똑바로 하라고. 신소재나 세계 탑장 먹을 생각하고 무슨 경제학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예? 그건 네가 나중에 최고가 되고 그걸 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식 시간에 하는 건 오케이.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부루마블 하는 대신에 경제학 서적 읽는 건 아주 좋은 행위.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내서 주객이 전도돼서 예.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응? 또 빈이는 이걸 열심히 들으니까 또 깜짝 놀랄 거 자기 이름 나왔다고? 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파트 중에 다독 파트 하면서 물어봐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연봉 오르고 싶다고 하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관련된 분야 책 50권 이상 읽어본 사람 있냐고. 그렇죠. 그럼 100명 중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하면 박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50권 이상도 있지 않으면서 또 본인은 뭐 연봉 더 받고 싶고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저는 제 주변에 그 경제학 박사가 많아요. 그 명문대 나온 사람이 패친 말고도 많아요. 미국, 영국 UCL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걸로 LBS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아요. UCLA에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 시카고에서 걔는 법대구나 아니구나 하는데 많아요, 되게. 근데 고 작가님이 경영 경제를 박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거기 관련 소장 200~300건 이상 읽었단 말이에요. 전혀 토론하는데 난 고 작가님이 쫄리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고 작가님이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함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와 경제학 박사 받고 저렇게 헛소리해도 되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왜냐면 왜 그런 수치적인 거 말할 때 뭐 세상이 허접하다고 실험 설계에 대해서 저는 또 실험 설계 얘기하면 또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아주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 허술한 거를 되게 과학적이라고 말한. 왜냐면은 수학자가 과학자를 보면은 되게 허접해 보여요. 그게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스펙이 아니라 그렇죠. 막말 여기서 그러니까 시카고 시카고 경제학과다 그러면 뭐 하버드 경제학과 중에 경제학이라든가 거기 뭐 시카고학파 되게 유명해요. 거기 오바마도 시카고 최고예요. 나왔어요. 최고인데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하면 거기 대해서 그 스펙에 눌려가지고 그거 뭐 다 맞나 보다. 실력 있으면 딱 뭐 말도 안 되게 갖고 하는구나. 위스콘신도 되게 경제학으로 유명한 데인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에 쫄 필요 없어요. 저도 박사 받고 헛소리 하는데요, 뭐. 저 헛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쿨한 건 뭐예요? 헛소리 한 거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높은 게 뭐냐 이게 메타인지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거지. 저희가 지금 그 단어장에 한 오탈자랑 그게 저희가 특이하게 이 단어장 엑셀로 제가 편집자분들한테 넘겨갖고 잘못된 복붙이 좀 몇 개 나왔어요. 오탈자는 한 6개 정도 나오고 2건 다 합쳐서 그다음에 잘못된 복사인 붙이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고 지금 출판사랑 상의 중인 게 오탈자 잘못된 복사의 붙이기 하나 발견될 때마다 책을 10권씩 기부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인정해야죠. 진짜 그다음에 막 이게 너무 빡이 오르신다. 그럼 그 책 보내시면 저희가 다 교환해 드릴게요. 제가 제 돈으로.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게 짱이에요, 그냥. 저는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번을 봐서 우리가 오타자를 200~300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몇 개가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를 빨리 편집자를 뽑아야 됩니다. 훌륭한 친구로. 그래서 다시 지역량 얘기로 돌아가면은 하지만 그동안 어떤 한 분야를 선택하기가 망설여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본인 분야의 실력을 쌓아라고 강조하실 때는 저는 이게 취직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거든요. 본인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 취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이런 관점을 제 전공을 바라보니 쉽게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궁금증으로 심리학과를 진학했지만 막상 대학교의 수업에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배울 수 없어서 주위에서는 괜히 심리학과는 취직 잘 안 된다. 전공 살리려면 대학원에 지학을 해야 된다. 이런 피상적 얘기만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더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취직이 잘 안 된다는 취직이 잘 된다는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 기웃거리고 박사님이 실력을 쌓으라고 하시면은 저는 취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높은 학점 영어 실력 중국어 요즘 뜨고 있다는 컴퓨터공학 부복수 전공을 열중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전문 분야를 설정하지 못한 채요. 그러나 팟캐스트 하신 저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선택과 집중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이뤄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도서법 책 보면은 처음에 도가는 뭐냐면 이게 딱 흐름이에요. 자기를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그걸 극복하라. 다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독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다독 중에 제가 추천한 게 뭐냐? 개독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개독 제일 뭐냐면, 중요하죠. 한 분야의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50권, 100권 읽어보면은 그냥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딱 자기만의 한 분야에 대한 딱 입지가 세워지면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다른 분야를 어떻게 접근할지도 알게 되고 또 본인 분야에 대해 잘 볼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향후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게 다 이게 다 맞춰질 수가 있는데 한 분야를 제대로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이 다른 게 이게 파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야 쭉 한번 제대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역량 얘기 들어가면은 제 나름의 결론 심리학 그리고 좋은 패를 만들어 놓자. 여긴 또 약방의 감촉 고 작가님 또 나옵니다. 먼저 협력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직을 넘어서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 분야에서 실력을 쌓으면 분명 언젠가는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 작가님의 추천 도서 중인 하나인 사회정례 저도 안 읽은 건데를 읽고 사회정례를 읽었어요? 네. 이거 승자의 내랑 다른 거죠? 승자의 내 좋은데 네. 사회정례는 박수. 이거 책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큰일 났네.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시작했네.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내가 움찔했어 지금 막. 그래서 사회정례를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심리학이 이런 것이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 사회정례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추천을 해도 두껍기도 하지만 이게 책이 막 엄청 재밌진 않아요. 유익한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은 대단하네요, 진짜. 이때부터 저는 제 전공 희망을 발견했고 이 분야를 더 공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심리학은 제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야가 맞은 이 분야를 살려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동안 심리학과 의 전공자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직 심리학을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공학 수업을 듣던 중에 평범한 공대생보다 심리학을 많이 알 거나 소소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할 분야로 제 전공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패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확실히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패가 보잘것없습니다. 심리학적 지식도 아직 빈약하고 무슨 아직 어린데 그런 거를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학점도 그다지 높지 않고 학점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 학기까지 3.8입니다. 영어 학점 높네요. 고 작가님 0점 몇인데 3.8이면 대단한데. 고 작가님 몇 배네요. 영어 실력도 몇십 배지. 몇십 배. 영어 실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토익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을 더 착실히 공부하고 학점도 높이고 좋은 책도 제대로 많이 읽고 영어 실력도 쌓으면 제 패가 달라지니 그때는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달라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먼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무엇이 나은 선택일까 하며 쟤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모적인 고민을 할 시간에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제는 누군가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면 할 때 뜬금 하는 일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할 때 그동안은 자기는 선택을 못했는데 뜨끔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개운합니다. 내가 다 되게 개운하네. 그러니까 좀 더 주도적인 친구가 됐네요. 글을 마무리하며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정리된 글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족한 글을 부족하긴 완성된 글이네요. 아니,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 완성도가 높은 글이에요. 지금도 제가 괜히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걱정이 듭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필요한데 빼먹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박사님께서 나는 고퀄이든 저퀄이든 일단 끝내고 본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글 완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계획보다 여러분 허접한 완성이 몇만 배 나은 거예요. 일단
편집자 지원하시라고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시간 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번 메일은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썼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의 한 편의 글로 정리한 경험도 해보고 이게 아주 좋은 거였죠. 참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고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도서를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 작가님께도 조만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뭐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는 일심동체예요. 맞아요. 결혼만 못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빅보카 필립쌤과 고 작가님의 추천 도서와 함께 죽공을 하겠습니다. 끝. 인간극장 그렇죠. 기립박수가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정리에서 뻑 갔어. 이런 친구가 많아요. 근데 글이 좀 짧아갖고 소개가 안 되는 친구도 많은데 지금 몇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인간극장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조언을 하나 해주면은 이게 좀 한번 넘어가야 될 단계인데 깨우침을 하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경쟁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막연한 목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책을 1000권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택배비만 합쳐도 원가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에. 그럼 제가 그거를 막연하게 꿈꿔서 된 게 아니에요. 해민스님 이기고 채식주의자 이기고 그 수많은 영어 악플 다는 애들 설민성만 못 이기고 설민성 못 이겼어. 열받아. 조정래 작가님 이기고 무도는 나와야 돼. 맨날 한 명씩 치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신흥 라이벌 고 작가님 부모 공부 있으면 또 디펜스 해야 되고 고 작가님이랑 그거 다 이겨내서 버티고 해서 1000만 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겨서 나눌 수 있는 리더를 저는 키우는 거예요. 아주 강한 친구들을 키우는 거죠. 지역년은 아주 내가부터 적합한 후보라고 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는 100명이 넘어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전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쓰면 제가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금전적으로 여러분 돈 번 거예요. 무료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강연 한 번 하면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요즘에. 단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연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1:1 얘기 그런 게 여러분 올바른 재테크예요. 어디 가서 막 주식해갖고 비상장 종목 찾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게 올바른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훌륭하고 진짜 이 지영의 인간극장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한테 아주 내가 할 수 없는 좋은 본보기를 너무 보여줘서 자태부터 여담이긴 한데 예. 친한 친구하고 그 절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제가 원해서는 아닌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었어요. 원래 진짜 친했던 그룹인데 그거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좀 그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저는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같이 중고등학교를 정말 재밌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로 하나서 이제 뿔뿔이 좀 흩어졌거든요. 부분 좀 만나는 애도 있지만 절대 이제 안 만나는 친구도 있고. 저한테는 이제 이게 어릴수록 친구의 어떤 친구가 주는 인생의 그 포션이라 해야 되나요? 되게 크잖아요. 저는 되게 컸었어요. 제 다 뭐 크죠. 중고등학교에 거의 전부였던 거였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깨지면서.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잊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돌이켜 봐도 그게 좀 아쉽고 하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뭐 있잖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완벽하게 다 치유되지는 않지만 안 치유되죠. 영원히 남죠. 더 큰 사랑으로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 이게 뭐랄까 그냥 이게 인생이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게 아쉽지만 지금 또 새롭게 만난 사람들 또 저는 뭐 1년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이 있고 이게 또 인생이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보니까 이제 이미 그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이게 그 학습된 무기력 말한 사람이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음. 그 긍정 심리학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예. 또 그렇게 마인드 갖고 지금 협력의 가치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마인드 있으면 정말로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같이 만나게 되면서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감내하고 이해하고 그야말로 그냥 인생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렇게 관계적으로 힘든 분들도 이 인간이 되게 그 흥미로운 게 되게 큰 행복이든 되게 힘든 고통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견뎌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볶음 맞으면 평생 또 행복할 것 같죠? 쑥 사라지고. 극 사라지고 그다음에 애들 가족의 사랑하는- 상실. 그치, 상실도 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상상만 해도. 근데 인간은 잘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인생 세상 다 살기 싫었는데.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랬었어요. 근데 예. 이제 있고 열심히 살죠. 예, 뭐 보고 그러니까 싶지만. 조금 그게 완벽하게 그 당시에 그걸 잊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흘려 보내세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경험들 그런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운 것들을 잊게는 해주지 않지만 충분히 내 인생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소화하는 거죠. 소화할 수 예. 있는 그러한 어떤 큰 배포, 그렇죠. 또 인생의 어떤 그릇도 그 커지는 넓이, 거고. 그릇 좋네요. 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극복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안 바뀌어요. 이렇게 엄청난 실천이 뭐 책도 여러 권 읽어야 되고 뭐 깨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바뀝니다. 네. 이제 마지막 멘트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방송 미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